형 그렇게 옛날식 그 프레임을 갖다 대면 이게 해석이 안 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옛날 틀로 아무리 봐봤자 해석이 안 이게 되죠. 봐도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렇죠. 같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두 김민석 분은 총리.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김민석 총리와 유시민 작가는 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A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A, B, C를 나누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들어도 유시민 작가는 B로밖에 안 보여요. 돈 쫓고, 유명세 쫓고, 그다음에 지지율 높으니까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 게 B인데, 이분의 행태는 B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유시민 작가 자체가 김민석 장관에 대한 그 구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네. 지지하지 않고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그 앙금이 이 수십 년 일러내도 그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탄핵 때부터 그 이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돼서 네가 어떻게 국무총리를 할 수 있지? 민주당 네. 정권에서 네. 그리고 너가 어떻게 계속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지금 재선을 하다가 18년 동안 쉬다가 또 지금 재선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을 영원히 용서를 못 할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그러면서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도 굳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맥락도 안 맞게 그런 식으로 후단협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김민석 총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관련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등용이 된 발탁이 된 고위공직자들 중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한 불쾌감도 저는 개인적인 사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제가 편을 들고 싶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성한다고 했고 민주당 진영 쪽에서는 본인이 이제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참다 터지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한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 김석 총리가 본회의장에서 이제 김현 의원이랑 문자 주고받은 거 제가 봤었을 때 아니 그래도 이 사람 참 양반이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나는 문자기 때문에 사실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참 정돈된 편이다 이런 제정신이야 하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문자를 되게 그래도 나이스하게 보내길래 뭐 그래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봤을 때 저는 김민석 총리도 지금 임계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지금 20년 넘게 이걸로 괴롭힐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정청래 대표도 김어준 방송 가가지고 그 사과한다고 했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20년 전에 있었던 이슈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게 뭐 자기가 미안한 감정이 있다라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2배 본인이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그 화해 무드 분위기가 되는데 사실 그게 무슨 일인지는 보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대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앙금이나 원한 같은 걸 풀면서 결국에는 8월 전당대회 때 우리가 미는 정청래가 됐거나 그 누구가 됐거나 어쨌든 그 문재인 진영의 사람을 밀기 위한 빌드업 작업으로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뭐 감정의 문제는 우리가 주관적이니까 그것까지 뭐 우리가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이 논쟁 자체가 누가 주인이냐의 논쟁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야, 유시민 전 장관이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밀었는데 인제 와서 이재명 정부 잘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막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서 이제 소극적 논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시민 전 장관의 행위는 올바른 거야. 정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소극 논증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 유시민 전 장관은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지금 이러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이 우리가 만든 거야. 유시민 전 장관 쪽에서는 우리 기득권 A가 창출한 정권이고 그냥 청와대에 이재명이라는 자연인이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주도권 다툼으로 계속 보여요. 이게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 뭐 최근에 뭐 딴지 게시판에서 뭐 대통령에 대한 격앙된 반응도 일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유시민 전 장관이 나와서 한 얘기를 보세요.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대통령만 빼고 거의 다 비판합니다.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 뭐 윤호중 장관. 그러니까 그리고 조상호 보좌관. 그러면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만 지금 주변부를 비난에 가깝게 공격을 한다면 결국 이건 어떤 의도냐?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을 고립시켜서 대통령은 A라고 하는 기득권 그룹과만 일을 해야지 우린 지지해 줄 수 있어라는 전 하나의 일종의 주인의식 내지는 조건부 지지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잘해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신 거 맞고요. 그럼 대통령만 잘했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도 잘하신 거고 그 인사권에 따른 참모들 그분들도 같이 기여를 해서 잘한 거라는 평가를 국민들은 하고 있는 건데 유시민 전 장관은 국민들은 ABC로 나누고 내각은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들을 다 비판하고 공격하는 방식의 좌표찍기를 통해서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있다.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주인의식이 전 유시민 전 장관이 매우 강한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당의 주인이 우리다. 이 정권의 주인도 우리다. 네, 우리 말 잘 정권의 들을 때는 지원해 주인이 주는데 우리다. 우리 말 안 들으면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는 식의 약간 그 대결적인 느낌으로도 읽혀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차라리 비판할 거면 대통령을 비판해야 될 수준인데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를 다 비판하거든요. 전 이런 방식은 조금은 좀 정정당당해 보이진 않는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 또 민주당의 폭탄이 또 하나 떨어졌는데요. 이것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보고 가시죠. 그때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을 밀려고 아예 다 조직적으로 맞아요. 대장동 사건도 터뜨린 거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조중동이 터뜨린 게 아니라 그 이낙연 쪽에서 터뜨려서 그게 확산된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하나도 선거운동 안 한다. 이재명 후보 유세차 돌지도 않고 어디 처박아 놨다. 이런 제보를 엄청 들었어요.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이낙연 이 발언 때문에 또 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고민정 의원이 송영길 선배 롤모델이 될 건지 반면교사가 될 건지 어쩌려고 이러시냐. 최민희 의원은 이제 더 노골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저 말은 거짓말이다. 이게 윤석열 당선 이후에 친문계 의원 다수가 표적 기소, 조작 기소 당하지 않았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친문계 일부와 이낙연계 의원들을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부연했어요. 근데 왜 송영길 대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지금 이 흐름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저는 최민희 의원도 방금 저런 게 이제 소극 논증 방식인데 마치 그 인사들도 수사받았으니까 정당한 사람 아니에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반윤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네. 꼭 정의롭습니까? 네. 그 안에서도 정의롭고 안 정의로운 사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논증적인 반박은 아니죠. 그러니까 논증의 오류가 분명히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는 당시 20대 대선이죠.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랑 투톱으로 뛰었던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방송 나와서 저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나름의 저건 검증이 필요 없는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부자의 증언 아닙니까? 거기다가 방금 저 글을 올리신 최민희 의원께서도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그 후보로 뛸 때 우리 친문들이 안 도와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졌기 때문에 그 부채감과 죄의식 때문에 몇 년 동안 되게 이제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요? 친문이란 용어를 씁니다.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친문들이 안 도와줬다라고 하니까 뭐 일부 친문들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친낙이지 그거를 친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또 꼴대로 옮기거든요. 네. 그럼 저는 역으로 최민희 의원 같은 분한테 묻고 싶은 게 아니 친낙이면 이낙연 전 대표를 말하는 건데 이낙연 대표만큼 친문 인사가 있습니까? 아니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총리를 지내고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분이고 문재인 정부를 같이 이끌어온 아주 깊숙이 역할을 하신 분인데 어떻게 친문과 친낙이 또 나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최민희 의원은 둘을 나눠가지고 꼴대를 옮기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큰 역할을 한 게 맞는데 이 둘이 분리가 될까? 매우 이거는 좀 의문이 남는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이낙연계가 대장동 사건을 일부러 터뜨렸다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ABC 구분론에 따르면 친문은 A라는 뜻인데 그 A가 지난 대선 때 어떻게 지지난 가장 비 대선 같은 행동을 한 때 어떻게 했는지 보시라.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한 얘기로 아니 그래서 보시는 저는 거예요. 유시민 전 장관이 친명파리라는 말을 썼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그 친명파리를 누가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과거 대선 때 있었던 그 흐름을 힌트를 준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뭘 또 친문 친낙을 나누고 앉아 있으니까 전 이런 행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전 ABC 논쟁의 연장 속에서 전 송영길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을 전 한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호 전 대변인? 머리 아파요 지금. 이거 ABC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헷갈려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심플해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제 공천 갈등이나 네.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이제 우리 네. 흔히 말하는 지도부 당권파랑 이제
본인의 갈등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말실수를 한 거죠. 이거는 본인이 이제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친문이 안 도와줬다. 이낙연 당시 후보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낙선했다. 사실 그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오고 간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방송에 대고 이제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들리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양을에 가야 되는데 계양을을 지금 지도부가 안 주려고 하는 상태고, 그럼 내가 연수갑까지 내가 양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도부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요, 거기도 안 되는데요. 광주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엄청나게 분개하고 불쾌했다는 얘기는 다들 아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배지를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을 교두보로 삼아서 거기서 좌장이 된 다음에 다음 대선이나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뭐 호남이 저는 왜 지역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호남으로 내쫓는다라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근거지를 옮기게 만드는 거에 대한 이 불쾌함,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도 했고, 그다음에 감옥에도 다녀왔고, 이런 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다 보니까 뭐 들어보니까 이제 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실 때 크게 이제 거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지르고 싶을 때 그냥 지르는 스타일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던데, 전 이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조금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작심하고 이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것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개항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이 이제 얼마나 그때 친문 세력의 공격을 이렇게 방어를 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망치 테러도 당하고 2022년 대선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 만약에 원외에 뒀으면 어떻게 됐겠냐. 자기가 그거 막으려고 개항을 내준 거다. 이런 약간 희생의 역사, 살신 성인의 자세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근데 나를 개항을 공천을 안 준다고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었던. 아니 근데 얘기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그동안에 걸어온 우리가 역사를 좀 보면 계양을이 본인의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를 평생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구를 옮기라라고 한다면 또 옮기는 이유가 좀 설명이 돼야 될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 지역구에서 정치를 하시던 분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의 수사를 받고 무죄가 지금 입증이 돼서 다시 돌아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송영길 전 대표의 마음이나 당에서도 인천 계양을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를 해왔던 분이니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전 흐름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뭐 당에서 뭐 ABC 논쟁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친명 8인이 뭐니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꾸준히 이재명 전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해온 입장에서는 전 지금 상황이 되게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말 안 하는 것도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함으로써 지금의 이 현실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자라는 생각이고, 저는 송영길 전 대표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당에서 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생각까지 우리가 뭐 왜 그런 생각 갖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의 결정에 승복하면 될 일이니까 저는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본인이 자신 지역구니까 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런 중요한 말씀을 이제 구교영의 정치비상구에서 하셔서 참 아쉽다. 전파사도 한번 이슈 전파사가 좀 있다. 나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오셔야겠네. 섭외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못 모셨는데 참 그것이 아쉽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생각도 추천합니다. 했습니다. 한국일보로 오십시오. 네, 뭐